예, 안녕하십니까.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로 간만에 올라와서 굉장히 우리 귀한 분을 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정말 뭐 그전부터 우리 소개받고 제가 바로 유튜브에 올라온 우리 유근용 작가님 그 영상하고 강연 영상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한번, 와, 이런 이야기, 정말 이런 스토리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입시나 공부 쪽에 좀 많이 있었으니까 다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또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뭐 지났다. 부모 잘 만나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좀 많고 그런데 근데 뭐 우리 교육학적으로는 회복 탄력성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뭐 다시 한번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 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어떻게 뭐 그런 좀 부정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고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둡게 보고 헬조선이고 아니면 뭐 나는 이게 금수저가 아니라서 은수저가 아니라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너무 많은 게 저는 좀 안타까웠고 저 자신도 뭐 저희 부모님이 막 그렇게 뭐 그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길이 열렸던 케이스들인데 그래서 이런 좀 작가님 사례들 많이 소개하고 또 우리 지금 공부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공부의 목적을 잘 모르거나 그런 친구들도 이런 작가님 사례들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라는 좀 새로운 용기나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요. 제가 좀 소개가 길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일독 일행 독서법하고 또 일일 일행의 기적, 독기행 다이어리 요즘라는 또 책을 쓰신 저자이시고 또 우리 다른 영상이나 뭐 제가 밑에 보여드리는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좀 방황이 많은 청소년 시절을 디드시고 지금은 이제 베스트셀러 그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전국에 강연을 다니시는 강사이시고 또 부동산 투자법인의 CEO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유근용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여러 가지 교육적인 주제로 좀 중심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독행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는 초인용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근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이미 많은 방송이나 사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작가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지금 또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로 작가님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교육적인 측면, 그런 거에서 제가 좀 네 가지 좀 주제로 좀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제가 뭐 교육 상담 받으시고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평균의 종말이라는 그 책에서 토드로즈 교수님도 사실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그게 A에서 B로 가는 단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성취를 하거나 이러는 단계에서 이게 A, B, C, D 이렇게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처럼 퀀텀 점핑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 육아를 해야 되고 초등학교 때 뭐 학원을 다녀서 뭘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아이가 나중에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독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커리큘럼 어떤 어렸을 때부터 독서 경험이 많이 있어야지만 그 나중에 그런 이후에 뭐 독서를 통한 삶의 변화라든지 사회생활의 성공이 담보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가님 경험을 보면 사실 충분히 나중에라도 계기가 있어서 깨닫고 또 책을 통한 자기 성장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지금 책을 안 읽어요. 공부를 안 해요. 네. 뭐 이런 걸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작가님 경험이나 좀 그런 걸 보신다면은 네. 지금 이렇게 책을 많이 안 읽는 친구들이 네. 나중에 좀 책을 통한 뭐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세요? 우선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면 어떤 변화의 계기를 크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남는 시간에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또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많이 갖고 이제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은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지? 라는 어떤 생각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저 역시 이제 군대에서 계기를 맞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보통 군대에서 계기를 맞는 것 같고요. 군대 그러면 이제 여자 친구들은 군대에 안 가면 그런 계기를 이제 뭐 못 만드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 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때를 좀 일찍 만나냐, 늦게 만나냐, 그 차이가 굉장히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좀 큰 충격을 받아야 어떤 계기가 네.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랑 똑같은 수준에서 뭐 공부도 비슷하게 했었던 친구가 있는데, 예, 어느 순간 뭐 한 1, 2년 뒤에 봤을 때, 뭐 갑자기 이제 공부를 잘해지거나,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취업을 했거나, 뭐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쟤는 나랑 어렸을 때 별반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네. 어떤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쟤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었지?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면서 어떤 쟤가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은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작가님 강연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군대에서의 그 세 가지 경험, 예. 어떤 책을 보게 됐고, 네. 그 전에는 그 책을 전체 뭐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본 책이 교과서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으셨던 거죠, 거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책 완독의 경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명문대를 나온 친구를 만난, 그 동기를 만난 네. 멘토, 네. 저렇게 롤모델과 멘토,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네. 그런 어떤 생각.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자라고 네. 하는 언어의 어떤 무기를 네. 갖게 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삶의 변화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더 근본적인 게 저는 네. 심심함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네. 심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네. 그게 이제 사실 남자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보초를 쓰면서 네.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새벽 뭐 2, 3시 막 그런 때 나는 진짜 왜 살아야 되지?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교육적으로 요즘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그랬을 때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네. 심심할 틈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머릿속에 디지털 쓰레기와 경박한 즐거움으로 가득하다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네. 나는 왜 살지? 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은 거죠. 게임이라든지 막 그런 주변의 것들, 그다음에 남들이 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러운 마음들이나 막 이런 것들로 머릿속이 네. 그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 가득하니까 번잡스럽고 뭔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차분히 앉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20대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거의 제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네. 이제 28살 때 제가 스마트폰 그 아이폰을 제가 처음 사용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심심함이라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언제 가졌었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그때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멍하니 뭐 이 질문 저 질문 막 던지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과거에 대해서도 그때 많이 반성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었지? 뭐 망상일지라도 뭐 과거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미래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 타면 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작은 그 유리 상자 안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게 유리 감옥이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노하우라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먼저 꺼내면 거의 끝나버려요. 그러면 계속 이 기사 저 기사 이 영상 저 영상 보다가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데, 그때 책을 먼저 꺼내서 읽으면 또 쭉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보다 책을 먼저 대중교통 그렇죠. 이용할 때 꺼내는 습관을 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요즘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영유아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보여주면서 괜히 조용히 시키거나 식당에서 이러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사실 보거든요. 네, 지금 또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와이프랑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단 한 번도 식당이라든지 아이들과 가서 스마트폰 켜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근영 작가님처럼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뭐 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런 어떤 정점에 올랐으면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나중에 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중에 치고 나올 수 있는 하드웨어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디지털에 오염되지 않는 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좀 이따 좀 얘기해 볼 어떤 오프라인 경험들, 부딪혀 보면서 곤란을 몸으로 겪었던, 체득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근성으로 나중에 축적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디지털에 오염되지 않는 좀 깨끗한 뇌, 청정 뇌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거마저 없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있는 분들, 요즘에는 굉장히 현혹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제 스마트폰 세대고 뭐 그런데 아이들 어차피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본인이 컨텐츠만 있으면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저도 요즘 제가 뭐 스마트폰 저도 스마트폰 가진 지가 지금 2, 3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투지폰 계속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컨텐츠가 있으면 이걸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디지털화하는 거는 앞으로 더 많은 기술들이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어려서부터 배울 필요는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자기만의 컨텐츠, 아날로그적인 어떤 경험들을 더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지 이런 지금 유 작가님처럼 나중에 치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까지 망가뜨려 놓으면은 뭐 사실은 문제집 푸는 공부를 안 한다. 그거 뭐 안 해. 그거는 나중에 부차적인 문제고, 그거 이전에 바로 이런 몸의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리 여학생들은 군대를 못 가지 않느냐, 또 그런 지금 아까 심심한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그 사촌 동생을 데리고 그전에 필리핀 정글에 한번 그 고생 교육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스마트폰이 안 터집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환경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우리 그 사촌 동생이 나중에 일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전 여기 와서 생각이라는 걸 해봤다. 스마트폰도 안 되고 심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녁에 자면서 풀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국 가서 뭐 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국에서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한 15년 살면서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군대 가서도 할 수 있지만 군대 가기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 프리한 그런 환경에서, 정말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하고 여행을 가고 그러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그런 데가 있을 수 있겠죠. 강원도 뭐 산골이라든지 캠핑을 뭐 정말 고생스럽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2박 3일 가서 정말 앞으로 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시간이 사실 이걸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뭔가를 해서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의 존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법을 사실 그렇게 가져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제 교육법 실천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이런 걸 하시거든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디지털 프리 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이런 때는 모든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다 꺼놓습니다. 꺼놓고 심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게임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리고 아무 숙제를 해야 된다는 부담, 뭐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다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2000년 동안 잘해온 그런 공동체가 유대인이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만약에 뭐 어디 뭐 정글에 가거나 군대 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간의 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존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족들하고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 4시간, 아니면 뭐 그리고 어떤 그 가정처럼 하루를 전체를 하면 이제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토요일 저녁 4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존재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디지털 기기에 방해받지 않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토 대장정 뭐 그런 것들도 시키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그런 동안 일주일 동안에는 걷는 게 사실 요즘 아이들이 명상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이제 그게 잘 되는 게 많이 걷고 몸이 힘들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몸이 힘들면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희한하게. 경계 근무 쓰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정말 2시간 동안. 그때 이제 온전히 나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또 계속 그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또 유 작가님을 통해서도 그런 좀 하나의 그 증거를 좀 찾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심심할 수 있는 시간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 네. 요즘 아이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남자애들까지는 뭐 그러면 군대 갈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 그게 힘들다 그러면 좀 어려운데 그 산골짜기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필리핀 정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라오스 같은 데 뭐 그런 좀 오지 같은 여행을 같이 가족들끼리 가서 그런 거 뭐 경험을 해보셔도 좋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유태인들이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뭐 그렇게 하루는 아니면 그 한 4-5시간은 가족들 같이 지내면서 그 시간의 섬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심심하는 게 좀 확보가 돼야 된다. 그 가운데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춰주는 게 지금 우리 유 작가님 사례처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뭐 주변에서 생각하는 대로 표준형으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사실 뭔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또 믿고 기다려 줄 수 있으려면 그런 시간들이 확보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로는 이 심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사실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부터 본인의 재능을 그리고 또 빨리 찾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그놈의 빨리가 이게 문제인 거죠. 영재 교육도 그렇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그 같은 또래보다 앞서가야 이거에만 자꾸 신경을 쓰는데 나중에라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대기만성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뇌, 그 다음에 이런 심심함,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부분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한번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네. 또 덧붙여서 좀 하나 얘기를 해본다면 저는 사실은 우리 그 작가님께서 이제 험난한 청소년기를 지내셨는데 네. 우리 폭주족도 하셨고 특성화고에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주변이 정글이었죠 거의 정글이었기 때문에 안 맞고 다니기 위해서 내가 나만의 어떤 이 필살기를 연마해야 되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사셨거든요. 문제를 일으켜도 아날로그적으로 일으키는 게 낫다는 거죠 사실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렇다고 이제 뭐 때리고 파출소 가고 그럴 정도로 되면 이제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렇죠. 절대. 그건 이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선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몸으로 부딪히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소위 말해서 사회성이랑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게임은 그게 문제인 게 사회성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그렇게 좀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그래도 그 안에서의 사회생활을 이런 게 되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실 때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과거에 경험했었던 것들은 지금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 경험이 아날로그적인 경험이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자산이 된다는 거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게임에 엄청 빠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라 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뭐 스트리트 파이터란 또 게임이 있었고 오락실에서 이제 엄청 즐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거의 하루에 많게는 18시간 정도씩 게임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게임에 한번 빠져보고 나니까 이젠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재미난 게임 많았었고 예전에 스마트폰 초창기에 나올 때 뭐 애니팡이라든지 뭐 전국민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거 하고 있고 그럴 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뒤로도 거의 게임이란 거는 뭐 접속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번 미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우선 좀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지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좀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